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TCP의 세그먼트 구조하고요. TCP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단위가 세그먼트다 이렇게 예전 강의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그먼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세그먼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CP의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전송 기반의 오류 복구 기능이잖아요. 오류 복구. 근데 그때 이 재전송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타이머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타이머. 그 재전송 타이머라고 그러죠. 그 재전송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주제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CP 세그먼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재전송 타이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CP 세그먼트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TCP 세그먼트의 구조, 특히 TCP의 제어 정보에 해당하는 헤드, TCP 세그먼트의 헤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재전송 타이머가 세그먼트 재전송을 위한 어떤 타이머 설정이 RTT 기반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RTT, 라운드 트립 타임.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을 TCP에서 어떻게 추정하는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추정된 RTT를 기반으로 재전송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그림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캡슐화를 한다, 인캡슐레이션 한다, 뭐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상위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단위를 하위 계층에서 전송하기 위해서 하위 계층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어 정보를 붙여서 또 하위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단위를 만들고 그 하위 계층은 또 동일한 방법으로 헤드를 붙여서 데이터 전송 단위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인캡슐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할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있으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이렇게 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트리밍 같으면은 뭐 비디오 파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것들도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클 수 있죠.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뭐 작은 그런 사이즈의 데이터를 그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그 전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 사이즈가 상당히 이렇게 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옷을 벗고 하겠습니다. 소매에 있는 단추가 책상에 이렇게 끌리는 소리가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좀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이즈가 대부분 큰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인터넷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보통 이제 패킷 또는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프레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예를 들면은 유선랜에서 사용하는 이더넷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의 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작은 크기의 그런 이제 데이터 전송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의 크기를 보통 MTU라고 그러는데 Maximum Transmission Unit, MTU라고 그러는데 MTU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작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하나는 데이터 단위의 크기가 너무 크면은 그 데이터 단위를 단위의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다른 이제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 링크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공정성, 사용자들 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단위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트워크 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단위를 보통 이렇게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 네트워크들을 설계할 그 당시에 데이터 단위를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전송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일단 옮겨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버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이렇게 전송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단위의 크기가 크다는 이야기는 버퍼 메모리가 그만큼 이렇게 커진다 이런 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버퍼 메모리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고가의 그런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 버퍼 메모리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그래서 MTU 사이즈를 이렇게 보통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송을 합니다. 데이터 링크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더넷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바이트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518인데 1518바이트인데 이 18바이트는 이더넷의 제어 정보에 대한 어떤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필드는 1500바이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링크로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그러면은 이 1500바이트보다 작게 이렇게 데이터를 잘라서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그런 기능을 어디서 수행하느냐 하면은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수행하고요.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구조에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잘라서 이렇게 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걸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CP도 트랜스포트 계층 중에 하나니까 TCP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이 네트워크 링크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만들고 그게 앞에 이제 헤드를 붙여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은 요 TCP 여기 이제 하나하나 TCP 세그먼트가 되면은 요 TCP 세그먼트 하나하나를 네트워크 계층에서 IP가 자기 헤드 앞에 붙여가지고 IP 데이터그램을 만들고 이 IP 데이터그램을 네트워크 링크에 데이터 링크에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인캡슐레이션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CP 세그먼트다 이러면은 네트워크 링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MTU보다 작은 크기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잘라서 TCP의 헤드를 그 TCP가 처리하는 데 필요한 TCP의 기능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제어 정보를 붙여서 만든 그런 데이터 전송 단위가 TCP의 세그먼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TCP 세그먼트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을 하려고 하는 물론 그걸 이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런 정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들어가는 데이터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TCP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그런 정보를 이제 제어 정보라고 그러는데 그 제어 정보가 들어가는 헤더 필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이게 TCP의 세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TCP 이게 이제 TCP 세그먼트인데 TCP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이 TCP 세그먼트인데 TCP 세그먼트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이 데이터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죠. 응용 계층에서 전송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으면은 뭐 이메일 콘텐츠 같은 거, 그 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물론 그거를 이렇게 자른 겁니다. 세그멘팅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헤드가 되는 제어 정보죠, 그죠? 제어 정보가 들어가는 제어 정보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TCP 헤드하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하고 합쳐져 가지고 TCP 세그먼트가 되는 거고 TCP 세그먼트는 IP 계층에
데이터 단위, 그런 데이터 단위를 IP 패킷 또는 IP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기에 데이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데이터 부분에 들어가고 IP는 또 자기의 IP 헤더를 앞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IP 세그먼트를 만들고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이 TCP 세그먼트에 이 헤드 파트는 모든 세그먼트에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세그먼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데이터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TCP 세그먼트에는 데이터 필드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세그먼트는 이제 데이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헤드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맨더토리 그런 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요 TCP 세그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TCP 세그먼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IP의 데이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헤드가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게 어디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냐면, 이게 네트워크 링크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링크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링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의 크기는 MTU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유선 랜, 이더넷 랜 같은 경우는 이게 1500바이트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TCP 헤더도 딱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20에서 60바이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이 MTU 링크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이 MTU 있잖아요. 데이터 링크에서 이 MTU 여기에 따라서 이 실제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그먼트를 만들 때. 그래서 이 데이터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최대 크기, 데이터의 최대 크기, 세그먼트의 데이터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M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SS, Maximum Segment Size, MSS, Maximum Segment Size. 그러니까 Maximum Segment Size는 사실 데이터 필드에 포함되는 응용 메시지를 잘라서 그 조각, 실제로 조각, 응용 메시지의 응용 데이터의 조각에 이제 최대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의 MTU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MTU에 따라서. 그래서 이 TCP의 MSS,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여기 이제 데이터의 최대 크기니까요. 여기 MSS에다가 TCP 헤드를 더하고 IP 헤드까지 더해서 이게 데이터 링크의 MTU보다 이렇게 이제 작거나 같게 이렇게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MTU, 데이터 링크 MTU에 따라서 MSS,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더넷 같은 유선 랜 같은 경우에 TCP 헤드 크기를 20이라고 보고요. 대부분 이제 20입니다. 20에서 60바이트인데 20바이트 헤드를 보통 일반적으로 써요. IP도 마찬가지고 IP도 20바이트인데 헤드 크기가. 그래서 헤드 크기를 40바이트를 빼면은 실제로 MSS는 왜냐하면은 이더넷의 MTU의 최대 크기가 1500바이트니까 그죠? MTU가 1500바이트니까 실제로 MSS는 1460바이트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유선 랜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MSS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TCP의 세그먼트 구조를 이해를 할 때.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TCP의 세그먼트의 구조인데요. 그 TCP의 세그먼트는 아까 설명한 대로 헤더, 제어 정보가 들어간 헤드하고 데이터 필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필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필드에는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응용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TCP 세그먼트 구조 이러면은 TCP 헤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림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TCP 헤드잖아요. TCP 헤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이제 32비트, 32비트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32비트. 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출발지 포트 번호도 있고 목적지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순서 번호, 확인 번호, 그 다음에 헤드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실제 쓰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래그 필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 윈도우 크기도 있고 책섬은 뭐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책섬은 UDP 제가 강의를 할 때 책섬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책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긴급 데이터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반드시 요게 이제 요 부분이요. 여기까지가 TCP 헤드에 여기까지가 TCP 헤드의 필수 정보예요. 맨더토리 정보, 필수 정보. 그 반드시 모든 TCP 세그먼트의 헤드에는 반드시 요 정보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합치면은 20바이트예요. 20바이트. 그 다음에 추가로 옵션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데 옵션 부분이 최대 40바이트까지 옵션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 파트는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우는 옵션 파트 없이 20바이트 TCP 헤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옵션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옵션 부분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빼고요. 필수 헤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TCP 헤드는 20바이트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필수 파트만 이렇게 고려해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이 포트 번호인데요. 포트 번호가 이제 두 개의 포트 번호가 모든 TCP 세그먼트에 다 들어가는데 출발지 포트 번호하고 목적지 포트 번호입니다. 그 TCP가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클라이언트가 TCP 연결을 요청해서 서버하고 TCP 연결을 요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서버도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풀두플렉스 양방향 그 TCP 연결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출발지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트 번호 이러면은 그러니까 출발지 포트 번호 이러면은 이게 반드시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서버도 송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출발지 포트 번호는 서버의 포트 번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트 번호의 역할은 당연히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거죠. 그죠? TCP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다 이러면은 포트 번호가 이메일 포트 SMTP를 이렇게 식별하기 위한 그 다음에 뭐 그 웹서버다 이러면 웹 서비스다 이러면은 HTTP를 식별하기 위한 그런 이제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TCP에서 포트를 갖다 할당할 때 TCP를 이제 연결할 때 그때 그 소켓과 소켓 간을 연결하는데 그 소켓을 식별하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포트 번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의 IP 주소가 반드시 이렇게 미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언제 이렇게 할당이 되냐면은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연결을 TCP 클라이언트하고 TCP 서버 간의 연결을 설정할 때 내가 TCP 계층 구조 설명할 때 좀 트랜스포트 계층의 개요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는 연결을 설정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임의의 포트 번호를 이렇게 할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의의 포트 번호. 그래서 그런 포트 번호를 웰론 포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페메럴 포트 번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페메럴. 그러니까 연결을 설정할 때 그 연결을 위해서만 임시로 할당하는
그런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서버는 다르죠. 서버는 연결 설정 전에 이미 어떤 프로토콜을 위해서 어떤 서버 프로토콜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트 번호를 얼마를 써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런 포트 번호를 웰론 포트 번호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HTTP 같으면은 서버의 HTTP 포트 번호는 80번 이렇게 이제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죠. SMTP의 서버 포트 번호는 뭐 25번, FTP는 20번, 21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서버의 포트 번호는 연결 설정 전에 미리 할당이 다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클라이언트 어떤 클라이언트든지 서버를 갖다가 접속할 때 포트 번호는 80번 이런 이제 알고 있어야지 웹 서버의 HTTP를 갖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웰론 포트 번호를 할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출발지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가 아니고요. 세그먼트를 송신하는 송신자의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적지는 그래서 세그먼트의 수신자의 포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각이 16비트 포트 번호 필드를 씁니다. 16비트 포트 번호 필드를 쓴다는 이야기는 할당할 수 있는 포트의 개수가 2의 16승 마이너스 1개라는 이야기죠. 그죠? 2의 16승 마이너스 1개. 영분 포트를 쓰는 건 2의 16승 마이너스 1개 65,535개를 이제 포트를 갖다 할당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포트, 서브 포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여기까지가 이제 포트 번호였고요. 그 다음에 요 순서 번호인데 순서 번호, 시퀀스 넘버인데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에 대한 개념은 오류 복구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 보고요. 근데 오류 시퀀스 넘버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재전송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이닝을 해야 되고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전송을 하기 위해서 그 세그먼트에 대한 순서 번호를 다 이렇게 매겨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순서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가? 순서 번호. 세그먼트를 보낼 때, 송신할 때 이제 그 세그먼트를 순서를 매겨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시작 순서 번호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은 ISN이라고 하는데 연결을 설정할 때 클라이언트가 송신할 때 사용할 시작 순서 번호, 서버가 송신할 때 사용할 시작 순서 번호 이런 게 이제 연결을 설정할 때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연결 설정할 때 임의의 순서 번호를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0, 1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가는 이제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 TCP를 이용해 TCP 연결을 이용한 그 도스 그러니까 도스 공격, TCP 연결을 이용한 도스 공격 중에 유명한 공격이 싱크 플라딩 공격이라 있거든요. 싱크 플라딩 공격. 싱크 플러딩 어택. 이게 뭐냐면 싱크라는 게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세그먼트 싱크잖아요. 싱크 세그먼트잖아요. 싱크 세그먼트라 서버에 뭐 왕창 보내가지고 서버가 그 싱크 세그먼트 처리하는데 자원을 다 소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들 이런 이제 공격을 싱크 플라딩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이 싱크 플라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ISN 넘버를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ISN 넘버를 할당합니다. 그 순서 번호를 여기서는 이제 임의의 순서 번호를 할당한다. 이런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싱크 플라딩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초기 순서, 시작 순서 번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안 관련, 그러니까 암호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할 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작 순서 번호가 연결 설정할 때 결정되면은 이 시작 순서 번호부터 그러니까 순서 번호가 TCP 세그먼트 순서 번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은 시작 순서 번호부터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미 송신된
데이터의 모든 바이트를 계산해 가지고 그 바이트를 갖다 순서대로 번호를 이렇게 한 바이트씩 쭉 이렇게 번호를 매겨 가지고요. 시작 순서 번호부터 시작해서 한 바이트씩 번호를 매겨 가지고 그 다음 지금까지 다 전송된 송신된 바이트 그 다음 바이트의 번호, 이 번호를 이제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로 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데이터 필드에 있잖아요. 데이터 필드에 있으면은 이미 이제 데이터 시작한 바이트들이 뭐 전송된 바이트들이 시작 순서 번호부터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 바이트 이미 시작 전송이 이미 된 송신된 바이트 번호 그 다음 바이트 번호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세그먼트의 첫 번째 바이트, 이게 첫 번째 바이트의 번호, 그 번호가 요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세그먼트 송신자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시작 순서 번호가 ISN이면은 여기다가 송신된 바이트 수, 송신된 바이트 수를 더한 게 이게 다음 송신할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작 순서 번호를 3000이라고 보고요. 시작 순서 번호가 3000이고 ISN이 3000이고 지금까지 송신된 바이트의 수가 1000바이트다. 이러면은 다음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400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3000번부터 시작해서 순서 번호 3000번부터 이제 데이터를 갖다 쭉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 시작 순서 번호가 뭐 이렇게 저기 그 뭐죠? 그 싱크 세그먼트가 또 하나 바이트를 하나 사용하고 뭐 이런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개략적으로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 순서 번호가 3000부터 1000바이트를 그동안 송신했다 이런 이야기는 시작 순서 번호가 3000이니까 3000번 바이트부터 3000번 바이트, 3001번 바이트, 2번 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1000바이트까지 하면은 3099바이트까지 이렇게 전송이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바이트의 번호, 그게 이제 4000이잖아요. 그래서 4000이 다음 요 데이터를 내가 보낼 텐데, 요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 번호가 된다 이런 의미고, 이 바이트 번호가 시작 순서 번호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꼭 이렇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시작 순서 번호는 바이트에 대한 지금까지 전송된 바이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 번호를 이제 매기는 거고요. 세그먼트를 몇 개를 보냈다. 그 세그먼트의 번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CP 연결을 관리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게, TCP 연결은 바이트 스트림을 전송하는 그런 어떤 연결로 작동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TCP에서 전송하는 데이터 단위는 전부 다 바이트 단위로 하나씩 번호를 갖다 이렇게 매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순서가 바이트 단위의 순서가 TCP에서 반드시 보장이 돼서 TCP 응용 프로세스 간에 전송하는 바이트 스트림이 순서대로 목적지까지 오류 없이 전달하게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번호는 당연히 데이터 세그먼트를 받으면은 네가 보낸 데이터를 내가 잘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에크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야지 송신자가 내가 보낸 세그먼트가 수신자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보내는 세크가 에크 세그먼트고, 그 에크 세그먼트를 보낼 때 확인 번호를 에크 번호를 붙여서 보내서 송신자가 보낸 바이트들을 몇 번째 바이트까지 수신자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래서 송신자는 그 다음에
몇 번 바이트를 보내면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확인 번호인데, 확인 번호의 부여 원칙은 TCP의 확인 번호 부여 원칙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요. 고백앤하고도 좀 다르고 셀렉티브 리피트하고도 좀 다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서대로, 순서란 말은 바이트 순서입니다. 바이트 순서. 세그먼트 순서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트 순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트 순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수신된 세그먼트.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순서대로 제대로 이렇게 수신이 됐다는 이야기는 세그먼트가 전송한 바이트들이 순서대로 제대로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수신된 세그먼트의 마지막 바이트 다음 바이트의 번호가 확인 번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몇 번째 바이트까지 송신자가 보낸 몇 번째 바이트까지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송신자가 보낼 수 있는 바이트 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송신자가 보낼 수 있는 바이트 번호. 그러니까 수신자가 제대로 받은 바이트 번호 플러스 1을 해서 송신자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수신을 기대하는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 그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라는 게 첫 번째 바이트의 이제 번호니까, 데이터 필드의 첫 번째 바이트의 번호니까, 그게 이제 그 송신자의 세그먼트 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신을 기대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번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수신된 세그먼트 번호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송신자한테 확인 번호로 에크 넘버로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당연히 세그먼트 수신자에 의해서 부여가 되고 에크 세그먼트를 통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에크 세그먼트를 통해서 전달한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순서대로 제대로 수신된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에다가 수신 데이터의 세그먼트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요 세그먼트 하나를 받았으면 요 세그먼트가 순서 번호가 첫 번째 바이트겠죠, 그죠? 첫 번째 바이트겠죠. 그 다음에 이게 세그먼트 크기가 있을 거고, 그죠? 그 첫 번째 바이트의 세그먼트 첫 번째 바이트의 번호가 세그먼트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세그먼트 번호 플러스 크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냐면은 크기를 하면 이 크기를 더하면은 세그먼트 번호 플러스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의 크기를 더하면 이게 수신된 바이트 전체 바이트 마지막 바이트 플러스 1이 된다. 왜냐하면 뭐죠? 그 첫 번째 바이트부터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바이트가 예를 들어서 순서 번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가 4000이라는 얘기는 4000이 첫 번째 바이트의 번호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바이트의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가 4000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이트가 4001이고 4002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예를 들어 1000바이트다 이러면은 4099바이트까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데이터에 실제로 들어있는 마지막 바이트의 번호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4000이면은 이게 4000이면은 마지막 바이트는 499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4000 플러스 1000 하면 5000이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바이트 번호가 되고, 그 다음 바이트 번호는 사실 수신자가 이제 수신을 기대하는 바이트의 번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순서 번호 플러스 데이터의 크기 1000바이트 이렇게 하면 확인 번호가 5000이 돼서 5000을 알려주는 거죠. 5000이라는 확인 번호가 5000이라는 얘기는 4099바이트까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제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다음 기대하는 게 5000이니까 네가 나한테 송신자가 나한테 보낼 때 그 다음 세그먼트의 순서 번호는 5000을 해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순서대로 수신된 요건데요. 순서대로 수신됐다.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TCP는 뭘 한다는 이야기냐면 누적 수신 확인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누적적으로 순서대로 제대로 전송된 제대로 수신된 그 순서 번호를 이렇게 순서 번호에 대해서 확인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순서 번호에 대해서 확인해 준다기보다도 순서대로 수신된 바이트 수를 다 계산하고 그 바이트 다음 바이트의 번호를 이제 확인 번호를 알려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TCP가 지금 순서 번호 92고 실제 바이트의 크기는 8바이트인 그런 세그먼트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려줄 때 에크를 할 때 에크 번호가 이제 100이 된다고요. 순서 번호 92 더하기 8 해서 100이 되죠. 그죠? 100. 이 100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100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99번 바이트까지 순서대로 제대로 수신을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그먼트가 이렇게 파이프라이닝 방식으로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 아니고 파이프라이닝 방식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세그먼트를 보낼 때 보면 순서 번호가 100, 그 다음에 실제 바이트 수는 20바이트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 이렇게 보냈어. 근데 이게 중간에 오다가 없어진 거예요. 손실이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세그먼트는 이렇게 잘 도착을 했어. 네 번째도 잘 도착하고 다섯 번째도 잘 도착을 했어요. 그럼 잘 도착했으니까 여기다가 TCP는 에크를 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에크를 정상적으로 보내는데 말이죠. 에크를 보내는데 그러면 에크 할 때 에크 번호를 어떻게 해서 보내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에크 번호를 어떻게 해서 보낸다냐면 누적적으로 수신된 바이트 번호 플러스 1을 해서 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누적적으로 순서대로 수신된 거는 뭐냐면 중간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신된 건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수신되냐면 99까지만 정상적으로 수신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손실된 다음에 수신된 그런 세그먼트, 이런 세그먼트에 대해서 에크를 보낼 때도 있잖아요. 에크를 보낼 때도 순서 번호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 번호는 100번을 해서 그대로 보낸대.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도 에크 세그먼트 오기는 왔는데 중간에 하나가 손실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크를 보낼 때 누적 확인 번호를 보내기 때문에 100번을 이렇게 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백엔하고 좀 다르죠, 그죠? 고백엔은 순서대로 오지 않으면은 에크를 보내지 않잖아요. 그냥 디스카드 해프로 말잖아요. 셀렉티브 리피트하고도 좀 다르죠. 그 TCP는 에크가 도착하면은 세그먼트가 도착하면 에크를 보내긴 보내. 근데 그 에크가 누적 그 에크 번호를 사용한다. 누적 수신 확인 번호를 사용해서 에크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상당히 TCP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재전송할 때 이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는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TCP의 수신 확인 번호를 매기는 것은 두 가지 개념. 수신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수신된 바이트 번호 플러스 1을 해서 확인 번호를 에크 세그먼트에 확인 번호를 매겨서 보낸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그 확인 번호는 누적 수신 확인 번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드 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 헤드 길이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헤드가 가변제이기 때문에 옵션 필드가 있기 때문에 헤드 길이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근데 이제 써주는데 헤드 전체 길이는 20부터 60바이트까지인데 옵션 포함하면은 이걸 어떤 4바이트 단위의 어떤 단위로 보통 이제 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워드 단위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값은 5부터 15까지 5 곱하기 4해서 20, 15 곱하기 4 하면 60이잖아요. 5부터 15까지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 윈도우 크기, 여기 이제 수신 윈도우 크기가 들어가는데 수신 윈도우 크기 여기 16비트 수신 윈도우 크기가 들어가는데 이 수신 윈도우 크기는 수신자가 지금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신 윈도우,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바이트의 범위, 바이트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송신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송신자는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에크 없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그 송신 윈도우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신 윈도우가 수신자가 에크 세그먼트를 보내면서 수신 윈도우 크기를 송신자한테 알려주면은 그 시점에 송신자가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는 이제 바이트 수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우리 고백엔하고 셀렉티브 리필 할 때 에크 없이 보낼 수 있는 그 세그먼트의 범위를 이제 그 송신 윈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신 윈도우가 이제 그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는 물론 최대 크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수신자의 버퍼의 상황에 따라서 수신 윈도우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신 윈도우는 TCP가 에크를 보낼 때마다 그 시점 에크를 보내는 시점에 수신 윈도우, 그러니까 버퍼의 여유 공간의 크기를 이렇게 결정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최대 크기는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65,535바이트가 이제 TCP의 수신 윈도우의 최대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그먼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여기 세그먼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컨트롤 플래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컨트롤 플래그 우리가 연결 설정할 때 컨트롤 플래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어전트라는 것도 있고요. 어전트라는 거는 여기 지금 전송하는 데이터 중에 일부가 긴급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긴급 데이터를 먼저 처리해라. 이런 걸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크 여기 보시면 에크 필드도 있죠, 그죠? 에크. 요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세그먼트는 수신한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 세그먼트다. 데이터가 제대로 수신됐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그런 세그먼트다 하는 걸 표시하는 거고, 푸시 세그먼트는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데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신 소켓의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쓰면은 TCP는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신 버퍼에다 전달하는 그런 데이터 크기하고 상관없이 세그먼트 TCP의 그러니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만큼 되도록 기다렸다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내려오면 그걸 하나의 이제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나는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빨리 목적지까지 전달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보내는 데이터는 세그먼트 하나, 그러니까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보다 작지만 내가 보내는 이 데이터는 바로 TCP한테 목적지로 송신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표시하는 게 요 푸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시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내보내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싱크 세그먼트는 연결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 피니시 세그먼트는 연결을 해제할 때 보내는 세그먼트의 종류를 표시하는 거고, 요 리셋은 세그먼트를 연결을 해제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연결을 갖다 갑자기 해결해야 될 때 그때 보내는 세그먼트를 표시할 때 리셋 세그먼트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긴급 포인트도 있는데요. 긴급 포인트는 긴급 데이터의 위치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필드에 긴급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긴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TCP에 대한 세그먼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보니까 시간이 이제 벌써 한 45분 가까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TCP의 재전송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TCP가 재전송 타이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TCP의 재전송 타이머는 RTT 기반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개요를 설명할 때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TCP의 재전송 타이머 설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TCP에서
RTT를 어떻게 추정하는가? RTT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RTT의 개념은 어떤 세그먼트를 하나를 이렇게 보냈을 때 그 세그먼트에 대한 에크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이거든요. RTT. 그래서 이 RTT 값이 얼마가 되는가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RTT 값은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접속하는 내가 통신하는 상대방의 거리에 따라서 또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RTT 값은 계속 이렇게 바뀐다고요. 가변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 하나하나 이런 게 이제 RTT 값을 측정한 그 RTT 값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이 RTT 값이 계속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TT 값이 뭐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그죠? RTT 값이 계속 이렇게 막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때는 RTT 값이 막 큰 경우도 있고 또 작아지는 경우도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RTT 값은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 RTT 값을 적절하게 잘 측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 RTT 값을 기반으로 해서 재전송 타이머 값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CP가 RTT 값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추정한다는 게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추정하는가? 내가 한번 측정을 해본다고 해서 이 측정한 값을 RTT 값으로 그대로 쓴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세그먼트 하나를 보내가지고 에코 올 때까지 그걸 한번 딱 측정을 하면은 샘플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요. RTT에 대한 샘플을 만들면은 그 샘플이 그 다음 또 측정할 때는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샘플을 측정해가지고 RTT 값을 하나만 측정해가지고 그거를 RTT 값으로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해버리면 네트워크 상황이 바뀌면 RTT가 확 바뀌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RTT 값을 어떻게 추정을 하는가,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건데요. RTT 값을 추정하는 Estimated RTT, 추정 RTT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TCP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어요. 1-알파 곱하기 추정 RTT. 그러니까 다음 추정 RTT는 1-알파 곱하기 기존 추정 RTT. 이게 이제 다음 추정 RTT라고 보면은 이거는 기존 추정 RTT 그죠? 기존 추정 RTT에 1-알파를 곱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하나 그 RTT 값을 측정을 했어. 측정을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들었어요. 측정을 해서 샘플을 하나 만든다고요? 새로 측정한 RTT를 알파 곱하기 새로 측정한 측정 RTT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이걸 더해가지고 그 새로운 추정 RTT를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때 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요 알파 값을 지금 얼마를 쓰냐면은 알파 값을 0.125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추정 RTT를 1-알파 0.875가 되겠죠. 그죠? 87.5%를 반영을 하고 새로 측정한 RTT 값을 12.5%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추정 RTT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87.5%를 반영하고 그죠? 이 의미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추정 RTT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RTT 값을 측정을 해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추정 RTT 값을 갖다 이렇게 계속 추정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요게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이제 요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봅시다. 제일 처음에 추정 RTT를 이제 RTT 제로라고 보죠. 처음에 뭐 RTT 제로 값이 뭐 어떻게 추정할 건지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번 측정 몇 개 측정해 가지고 그걸 평균해 가지고 RTT 추정 값의 초기 값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 초기
추정 RTT 값을 RTT 제로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 측정 값을 RTT 측정 값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측정 값을 S1,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한 두 번째 측정 값을 S2, S3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그러면 S3가 이게 이제 최근에 측정한 RTT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S1, 2, 3가 실제로 추정 RTT를 계산할 때 얼마만큼 반영되는가를 이제 사실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S1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추정 RTT1을 갖다 계산해 보면은 요 식에다 넣으면 그죠? 요 위에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은 0.875 곱하기 RTT 제로, 이게 이제 초기 RTT 값이니까 곱하기 0.875 더하기 0.125 곱하기 S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측정한 S1 값을 12.5% 가중치 0.125만큼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2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RTT2를 갖다 이렇게 추정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앞에 식에다 대입하면 0.875 곱하기 추정 RTT1이니까 추정 RTT1이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측정한 S2를 0.125만큼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요 풀어보면은 0.875 곱하기 0.875, 0.875의 제곱에다가 초기 RTT 측정값, RTT 추정값, 추정 RTT값, RTT 제로 더하기 그 다음에 0.875 곱하기 0.125 곱하기 S1, S1이 첫 번째 측정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0.125 곱하기 S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의미가 뭐냐? 요 의미가 뭐냐, 요거? 여기 요 의미 1. 그 다음 2. 요 의미가 뭐냐면은 S2는 0.125만큼 반영하겠다. 12.5%만큼 반영하겠다. 이런 거죠. S1은 그러면 요 시점에 S1은 몇 퍼센트를 반영하는가? 0.125에 대한 0.875만큼만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2.5%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12.5%에 대한 87.5%만 반영하는 거니까 사실 S2보다 S1은 좀 작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추정 RTT3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S3를 측정했을 때, 이 S3를 측정했을 때 반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보면은 0.875 곱하기 추정 RTT2니까 RTT2가 이렇게 되죠. 그죠? RTT2가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S3를 0.125만큼 반영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 이제 초기 값이고요. 초기 추정 값이고, S1에 대해서는 0.875의 제곱 곱하기 0.125 곱하기 S1, S2에서는 0.875 곱하기 0.125 곱하기 S2, 그 다음 S3는 0.125 곱하기 S3. 그러니까 S3는 0.125만큼, 12.5%만큼 반영하고, 그 바로 직전에 측정한 S2는 12.5%에 대한 87.5%만 반영하고, 그 다음 그 전에 측정한 S1은 0.125에 대한 87.5%에 대한 또 87.5%만 반영,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실제 측정값 반영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근에 측정값은 12.5%를 반영하는데 그 전에 측정한 값은 12.5%에 대한 87.5%, 그 전에 거는 87.5%에 대한 또 12.5%에 87.5%에 대한 87.5% 이렇게만 점점 그 이전에 측정한 그 RTT 값의 반영 비율을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 이런 건데, 실제는 보면 RTT 측정 값을 이렇게 10,000개, 1,000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제곱 그 0.875에 뭐 만성, 2만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반영 비율이 예전에 측정한 RTT 값, 측정 RTT 값의 반영 비율은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들고 최근에 측정한 값은 12.5%를 반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수 이동 가중 평균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수 이동 가중 평균.
그러니까 최근에 측정한 RTT 값은 12.5%를 반영하되 예전에 측정한 RTT 값은 지수배로 해서 그 반영 비율을 확 이렇게 낮춘다. 이런 의미에서 지수 이동 가중 평균을 사용한다.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의미는 옛날에 측정한 것보다는 지금 네트워크 상태를 반영한 현재 측정, 바로 직전에 측정한 RTT 값, 측정 RTT 값을 많이 반영한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추정 RTT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추정 RTT 값이 실제로 측정한 값이 뭐 이렇게 막 달라지더라도 추정 RTT 값은 이렇게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추정 RTT 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추정 RTT 값이. 근데 그렇더라도 그죠? 이 추정 RTT 값, 추정 RTT 값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저걸로 쓸 수는 없다고요. 재전송 타임으로. 왜냐하면 추정 RTT 값하고 실제 측정한 RTT 값하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정 RTT 값을 예를 들어서 재전송 타임으로 써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뭐 당연히 저 타임아웃 시간이 실제로 에크가 전송되고 오고 있는데 타이머가 종료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이 RTT의 TCP RTT의 이 분산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이제 그 실제 그 평균값하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 평균값은 이제 그러니까 추정 RTT 값이 되는데 추정 RTT 값하고 실제 저 측정한 값하고 차이 이게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그 분산 값을 이제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분산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분산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은 분산 RTT 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일단 현재 분산 RTT, 뭐 초기 분산 RTT 값을 만드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측정 RTT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샘플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산을 계산해서 이렇게 분산 RTT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1 베타 곱하기 분산 RTT 더하기 베타 곱하기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측정한 RTT 값, 샘플을 측정한 RTT 값하고 그 시점에 추정 RTT를 빼서 요거에 대한 절대값을 베타만큼 곱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분산 RTT에다가 1 베타만큼 곱하는데 요거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제 분산도 분산 RTT도 지수 이동 가중 분산 기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전에 측정한 값은 점점 이렇게 반영 비율을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낮추고 최근에 측정한 값을 갖다 더 많이 반영한다. 분산 값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많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베타 값은 0.125가 아니고요. 베타 값은 0.2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RTT 분산 값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RTT 분산 값이 추정이 되고 나면은 RTT 분산 값이 추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재전송 타이머 값을 재전송 타이머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재전송 타이머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재전송 타이머 값, 타임아웃 인터벌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단 추정 RTT를 계산해. 그 다음에 분산 RTT를 계산해. 추정 RTT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 RTT를 계산해. 이 분산 RTT의 4배만큼을 추정 RTT에 더해서 이 값을 재전송 타이머를 현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분산 RTT 값의 4배를 왜 이렇게
그 추정 RTT의 평균에다가 더해야 되는가? 당연히 뭐 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분을 갖다 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해 본 RTT하고 지금까지 추정한 RTT하고 그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더해야지, 분산 RTT 곱하기 4 정도는 더해야지 적절한 이제 그 재전송 타이머가 됐다. 재전송 타이머, 적절한 대전송 타이머라는 거 두 가지겠죠. 그죠? 하나는 너무 길면은, 너무 이렇게 크기가 너무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왜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그죠? 타임아웃을 대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 링크를 놀리는 거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전송 타이머 값이 너무 짧으면은 사실은 지금 에크가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데 재전송 타이머가 종료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뭐가 생길까요? 불필요한 재전송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불필요한 재전송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적절한 재전송 타이머 값이 설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TCP 재전송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